어제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서울 어디 모임에서 니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니체는 제가 90년대 중반에 좋아했고 그래서 후반에 글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을 내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에서 18년 전에 니체를 공부한 셈이고 그 뒤로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니체에 대해서. 그러다가 2008년쯤에요. 2008년쯤에 아까 수유너머 얘기하셨는데 수유너머가 굉장히 커졌어요. 막 덩치가 저희가 감당할 규모를 넘어섰어요. 너무 커졌고 그래서 막 증가 실험을 마구마구 하다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6, 7개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리고 물론 또 사회적으로 벌거둥하면서 다들 다 잘 살고 있는데요. 어떤 그룹은 매우 크고 어떤 그룹은 작고 제가 속한 그룹은 제일 작은 그룹 중에 한데 한 12, 13명 정도가 저희 농담삼아 맨날 개척교회 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해요. 무슨 수유너머가 무슨 대단한 대의 명분을 갖고 뭘 시연하려고 무슨 운동을 보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고 살길 찾아서 만든 조직이죠. 그래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농부가 평생 농사지면 살듯이 누군가는 말과 글을 심고 가꾸고 그것을 펴내고 누군가에게 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죠. 평생. 그런 길을 가고 싶은데 이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라 먹고 살아야 되고 하여튼 막 고민하다가 무슨 대단한 무슨 대의명분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살길 중에 하나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얼른 도망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은 더 좋은 길을 못 찾아서 그냥 살 길로 있고 그래서 2008년에 뻥 한번 터진 뒤에도 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같이 밥해 먹고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애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2008년에 아까 이제 제가 고추장이라고 다 책들이 오랜만에 보내요. 저도 추장일을 맡았는데 2008년에 쭉 하고 이제 마무리 막 이거 수습하고 마음이 툭 떠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흩어지고 뭐하지라고 벙 떴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괜히 갑자기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95년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하연구실이라고 서울 사회과학연구소라는 지하연구실이 있었어요. 근데 쑥 둘러봤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8년까지 2008년 95년 얼마인가요? 13년 되나요? 하여튼 모르겠네요. 아니죠. 15년인가요? 헷갈리네요. 95년부터 2008년이면 지금 10몇 년쯤 되는 시간에 갑자기 한 15년 이렇게 가까이 쭉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서 혼자 짐을 싸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게 제주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쭉 있다가 물론 이제 마음이 보통 어떤 일을 겪으면 분주해지죠. 몸은 한가한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온갖 생각과 온갖 말들이 나오면 괴롭힙니다요. 그래서 그때 떠올렸던 어떤 구절, 제가 좋아했던 니체의 어떤 개념 하나를 붙들고 막 늘어졌어요. 언더그라운드라고. 사실 이번에 나올 책, 곧 한 달 있으면 나오는데 언더그라운드 니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근데 어쨌든 언더그라운드란 말이 너무 이렇게 니체가 쓴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제주도에서 그걸 정치적 그때 2010년쯤 됐는데 10년이 그 4.19 50주년, 5.18 30주년 해가지고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저한테 발표를 하라고 해서 그때 들었던 언더그라운드라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 개념이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건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무슨 직업이 있는 분들은 안식년을 얻어서 가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 돈으로 갔죠. 가서 물론 미국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좀 머물다 너무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그래서 뉴욕으로 가겠다고 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또 없는 돈을 긁어냈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뉴욕에 막 갔는데 가자마자 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근데 그 사람이 아키파이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알던 인간인데 그래서 얼떨결에 그 준비하는 모임을 볼 수 있게 됐고 8월에 9월부터 전부가 이것이니까 그걸 보고 거기가 있으니까 또 얼떨결에 거기 있다가 예전 민주주의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이제 정보에 관한 무슨 책을 하나 썼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지난 한 2, 3년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많지 갑자기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를 처음으로 강하게 매혹시켰던 니체 책을 다시 잡았어요. 서광이라는 책인데요. 아침놀이라고 하는 때 어떤 책인데 이유는 여러 이유에서 그 책을 받았고 그 책을 2012년에 감독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뭔가 느낀 점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러저런 책을 썼고 이제 그러니까 길게 우회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책 읽기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이러저런 느낌 담아서 공부란 뭔지 이제 질문이 시작할 때도 이렇게 공부가 모자란 사람들의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커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도 어차피 감당도 못할 그런 질문을 막 던지는데 공부란 뭐지? 혹은 제가 좋아하는 철학은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일단은 오늘 그냥 나눠볼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뭐지? 이런 건데 다행히 저한테는 끈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이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교도소라든지 지금 이제 모든 장애인학이라고 거기서 철학 교사로 그냥 있어요. 매주 월요일날 철학 강의를 해요. 매주 월요일날 그 끈이 다행히 제가 잡아주고 있어서 물론 또 제 수요는 계속 그 공동체로 끌어갔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저를 일깨워준 그런 얘기들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사실 오는 길에 고속버스에서 다 썼어요. 휴게소에서 출연을 했는데 기본 논지를 예전에 어디 컬럼에 쓴 게 2개 있어서 그 얘기인데 그걸 보내드렸더니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2개의 컬럼 내용 대체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설렁설렁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처음으로 심어준 건, 즉 공부 배우기란 뭐지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 건 2008년 안양교도소 경험장에 컸어요. 그 뒤에도 교도소 강의를 했고, 얼마 전에도 화성교도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안양교도소가 제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엄선된 재소자 중에 소위 모범수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굉장히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수업분위기 좋게 하려고 교도소마다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열 때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아주 랜덤하게 받은 신청자가 들어서 그리고 안양교도소는 소위 누범이랄까요? 그 전과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거기에 누범 전문 교도소라 그러는데 평균 전과가 4에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 클래스에도 그 사람 죽여가지고 15년, 20년 당시에까지 살아야 되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쳐서 여러 인상이 들었는데 첫날 제가 1번 타자였는데 첫날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세팅을 막 했는데 막 말을 꺼내자마자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질문은 뭐랄까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물어야지. 왜 인문학 공부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라고. 근데 본인이 정작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재소자를 지칭하고 여기라고 하는 건 교도소죠.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 이건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본인이 답해야 될 것이지만 저한테 물어봤고 나름 어떤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 동기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가령 저한테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큰 질문이에요. 누구나 느끼시고 본인도 개인적 차원에서 그 사람도 이런 이유에서 올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인문학 강의를 교도소에서 들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범수가 내 성기가 단축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마이너스 같은 걸 쌓는데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어요. 혹은 보통 간식을 주는데 소내에서 보통 안 먹는 간식을 허용해줘요.
인문학관에서 대표적인 피자인데, 예, 이런 걸 먹게 되고 후먹으로 그냥, 또 어떤 분은 징역이니까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을 하셔야 되는데, 노역하느니 앉아서 이거 들으면 왠지 숙이 맞을 것 같고, 또 머리가 아주 짧고 어깨가 건장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형님들한테 인사를 하는 기회로 보통 방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가 멈추는 중간에 모여서 인사를 다 하고 있고 곳곳에서 그런 기회, 여러 기회에서 인문학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 같은 애도, 강의하는 사람도 개인적 동기가 있겠죠. 가령 무슨 도덕적 신념갈까? 나도 세상에 맨날 얻어먹만 하는 게 좋은 일 한번 해야지. 뭐 이런, 그래서 뭐 나중에 천국 갈 때 마일리지 좀 싸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내가 강사를 건데 강사료도 15만원에서 20만원 가지고 주는데 이게 어디냐? 한번 그냥 이돈 먹는 거 한번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건 버는데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있죠. 그러나 이런 차원의 물음이 아닌 거예요. 가령 내가 우리 형님한테 인사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 인간이 철학을 강의하는데 딱 서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왜 철학 공부해야 되겠어? 그리고 저 역시 혹시 제가 정말 천국 갈 마일리지 싸우려고 잠깐 왔을 수 있지만 제가 답해야 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은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옥에 있는 사람 인문학 공부 이 얘기를 해야죠. 누구나 그 차원의 질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모범답안이 있긴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제소자가 묻기 전에 교도소 수장이 먼저 물어보니까 제가. 그리고 처음에 쭉 들어갈 때 아마 저희 통합인문학이라고 있는데 그 인문학의 코디네이터는 처음에 교정 공부와 컨택을 할 때 뭔가를 설득해야 될 거예요. 이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인성교육을 인문학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우리끼리 좋아요, 그치? 아니면 최소한 목사님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야 정도 수준까지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딱 하나예요. 인문학 공부하면요, 즐거움이 떨어져요. 이게 제일 설득력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너무 다양해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를 갑자기 안 저지르게 된 동기도 엄청 다양해요. 설령 그 사람이 그때 복역기간에 철학 과목을 한 과목 들었다 해서 그게 그 원인인지 아닌지 누구도 검증할 수 없어요. 아까 저기 국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 인문학 강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계량해낼 수 없다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9시 요구하면 12시 갔으면 9시 평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썼으면 그 지표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인문학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계량하나요? 물론 막 극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철학 강의 듣고 막 이상한 말 한 번 여기 좀 바로 그렇게 설득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뭐 대강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그런 무슨 조사가 있어요. 아주 계량화되고 엄격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일반 수용자들과 비교할 때 인문학 프로그램 코스웍을 마친 사람들이 즐거움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라는 무슨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두세 군데 무슨 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 다들 좋아하세요. 해보자고. 설득력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즉 인문학 프로그램은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범죄들의 머릿속을 붙여가지고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인문학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2007년에 디자인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이런 희망인문학이라고 제목을 보는 게 나왔죠. 얼 슐스라고 하는 그 교도소에서 인문학을 강의했고 그 사람이 대학도 가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가를 드라마틱하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월 슐스의 논제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즉 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떤 분은 표현하는 정리, 빵보다는 정리라고 즉 인문학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급도 빠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빈곤한 상황에 어려운 이 상황을 뭔가 어떤 언어화해가지고 공론자, 여론이든 뭔가든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 정치적 동물에서 한 키가 언어를 쓴다는 거죠. 즉 자신의 삶을 표현할 언어가 있어야 되고 이 언어를 제시해야 되고 관찰을 함으로써 뭔가를 의식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언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에 불만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탓을 하게 되고, 마치 동물도 사냥감을 막 몰아가면 처음에 사냥감이 막 그 동물들이 사냥꾼에게 저항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절망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를 물어뜯는데 막 머리를 박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사회의 불만을 갖다가 나중에 그냥 그 불만을 내적으로 다시 투여하게 되고, 내가 못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거밖에 안 물려줬을까라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속색일까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부어진다는 이 방향을 바꾸는데 빵을 던지는 거야말로 정말 생명을 시작하고 더 연명하라고 빵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꿔주는 데는 언어가 필요하고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 능력을 인문학이 줄 수 있다. 이게 얼슈스의 문제예요. 어쨌든 뭐 책을 읽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인문학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문제를 많이 쓰죠. 우리 내부에서는. 그래,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빵이 아니라 장기가 필요해. 실제로 교도소에 봐도 뭐 전과가 20번 넘는 별이 막 20개, 10개 있는 분들은 자격증도 막 10개씩 돼요. 교도소 시간에. 자격증이 모자라서 온 거 아니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인문학하고 철학하고 사람만 인생 달라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느냐? 저도 철학과 나온 친구들 많은데요. 근데 잘 살지 모르겠어요. 철학 언어, 인문학 언어에 무슨 마법적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낸 과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얼셜스는 뭐가 있는 것처럼 같지만 무조건 철학과 나오면 훌륭해지냐? 글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철학과 나왔었죠. 예전에. 그런데 호불호가 걸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수준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증하지 않다가 철학 지식을 아무리 접한다고 하는 것이, 인문학 지식을 마구마구 접한다는 게, 인문학이 사람 공유를 하는 것이고, 저는 또 철학이라는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들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잘 사는 법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면 그 정 이상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분야에 속하는 책들, 거기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많이 익히게 되면 사람의 삶이나 운명이 바뀔까요? 사실 독서도 습관이 되면 독서 안 하면 못해요. 저 같은 친구들, 가령 책 읽고 글 써서 돈 벌어먹고 이런 데 와서 강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독서도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독서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에 밖에 나서밖에 아무 생각 없이 재울 수도 있는 것처럼 컬러만 했을 때 대략 한 70% 논지는 구성되어 있고 책에 어떤 부분 구절 따가지고 싹 보면 공식처럼 그냥 컬러가 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벌 수 있어요.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책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회에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냥개인 같은 사상가가 된다고 했어요. 진단에 대해서 이 비유가 니체를 비유해 정말 천재인데 누가 머리를 확 긁어주지 않으면 불타오르지 못하는 일이니까 스스로는 사유를 못해요. 누가 막 머리를 착 긁어주는 머리가 그걸로 불타는 일이니까 자기 스스로 사유할 수 못하게 돼요. 오랫동안 책상에다 수밖에 있으면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독서도 습관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독서를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게 있어요. 좋은 글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장수가 약발듯이 철학을 팔아먹을 수 없다고. 지금 내가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19세기 말부터 철학이 하나의 디파트먼트가 됐지 않습니까? 학과. 그래서 경제학과 무슨 국문과 있듯이 철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칸트 시대까지만 해도 19세기까지도 철학은 오늘날로 따지면 기초 교양학교 정도 돼요. 인문학교. 왜냐하면 대학은 크게 철학부가 있고 위에 의학, 신학, 법학부라는 전문학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 2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양 과정이죠. 지금처럼 어떤 특정 과가 아니에요. 플라톤을 철학과에서 배우지만 플라톤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철학자냐고 본인이 몰라요. 필로소퍼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날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한 어떤 분야 지식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칸트 시대 아주 가까운 그렇게 머리 안 됐어요. 한 100여 년 전까지만 기록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무슨 철학이 이런 말을 드리겠지만 크게 봐서 인문학이라고 해도 좋겠고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뭐 그런 뒷받침도 없이 암 일반이라고 하자고 우리가 책이나 이런 거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삶을 많이 바꿔주느냐. 우리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만 전해주면 되느냐.
그냥 이거 무조건 좋은 거고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단지 네가 이걸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지금까지 가난하고 못 살고 학력이 짧아서 이걸 못 먹어서 문제고 이제 먹으라고 막 주면 되는 건가? 증명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로 차력사들 통해서 스펙타클한 거 막 이벤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러시아말로 한 관찰학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오지에 전선 깔아주고 인터넷선 깔아주는 것처럼 막 철학책을 교도소에도 보내고 이런 데 가서 사람하고 뭐 한부모 가정들하고도 철학 공부하고 무슨 장애인들하고도 책 같이 읽고 이러면 막 사이가 막 좋아질까요? 글쎄요. 그걸 그렇지 않다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서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것이 간단히 봐요. 부자들이 지금까지 누렸었던 건데 가난한 사람도 누려보라고 말한다면 그럼 부자 정신세계의 확장이 될까요? 부자들의 정신세계를 가난한 사람까지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유가 아닌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소자가 우리가 여기서 왜 인문학 공부해야 돼요? 라고 부를 때 그 말에는 우와 이 보약을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긴장과 적대감이 은근히 튀는 거예요. 왜 우리까지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명. 네가 잘 말해줄 수 있으면 그 긴장감이 해소되겠지만 네가 말을 잘 못해준다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나는 왜 공부해야 돼? 나는 모르겠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따르면 사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겠죠. 왜 해야 되냐고. 이유를 알고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왜 마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커피를 못 마시고 차만 마시는데 어떤 사람 커피 먹으라고 내놓는데 내가 왜 커피 먹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능적으로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사실 여기에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 철학이라는 고상한 애들이 막 시간 나고 돈 나오니까 한 거고 그런 게 먹고 사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철학자에 대해서 최소 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쓸모는 한문은 아니다고 합니다. 그 어디다 쓰냐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질문이죠. 질문 자체는요. 그런데 만약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것처럼 인문대학, 뭐 문과 대학의 특정 학과이고 그 분야의 도서관에 여기까지는 문학이고 여기는 역사고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모음이 철학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즉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철학은 그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빼내줄 수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세술책을 보게 나요, 진짜. 경제나 생각. 괜히 철학 잘 읽어봐야 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냐고 막 물어볼 거고, 꼭 잘 살아야 되냐고 물어볼 거고, 그냥 한 끼만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무언가 본인이 이 한 끼만 먹는 상황에서 못 견디겠다고 나갈 때 철학은 별로 도움을 안 줘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재산 증식술이라는 학문이 되지 않는 한에서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디파트먼트 얘기라면 어떤 분야 지식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돼지처럼 먹고만 사냐고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인문학도 접해야지 우리가 돼지냐고 소크라테스 교수 이만큼 있어야 되냐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먹고만 사냐고 물어보는 말은 항변하는 것은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사람한테는 별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철학의 마주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좋은 걸 교도소에도 퍼뜨린다는 생각으로는 안 되고 결국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철학에 대한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는 못 가요,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온 철학은 뭐냐? 나한테.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는 문제는 당신의 철학에 대한 정의는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철학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우리는 철학에 대한 정의를 갱신할 기회를
가난한 사람들 덕분에 맞이했다고 합니다. 즉 철학자가 뭔가를 배울 수 있게 그 찬스를 본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을 듣는 게 아니고 거꾸로 덕을 볼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질문 덕이에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철학은 뭐지라고. 그리고 철학자에게 그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일 큰 질문이 뭐냐면 공부란 뭐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제일 큰 질문은 농사란 뭐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저를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일깨워 줬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질문은 신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누군가 그걸 말해주셨다면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이에요. 철학자는 아마도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장애인 아이가 가르치고 오른쪽 이 자리에서 해야겠지. 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저는 가르친다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대신 선생님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 무언가를 배우게 해주는 사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던 것을 무언가를 부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두 사람. 그래서 친구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혹은 가르칠 수 없는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타고라고 하는 이지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말했듯이 친구가 될 수 없으면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정말 그런지 몰라요. 이야기가 조금 기장이 돼가서 좀 두려운데요. 돌아가면 제가 끌어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철학을, 그리고 인문학, 혹은 배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게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요. 고귀한 질문이고 그렇게 생겨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제가 풀면서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있는지 일단을 그냥 말씀드리고 제 겁니다. 답이에요. 이거 답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요. 네, 커피가 너무 오랫동안 씻고 있어서요. 네, 한몫할게요. 뒤에 느낌 괜찮으세요? 아까 제가 뒤에 앉아봤는데 웅웅대더라고요. 네, 소리가 좀 모르겠어요. 철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없다고 철학을 던지면 안 돼요. 긴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아까 그 제소자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간극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철학과 소위 가난한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철학이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상한 인문학이라는 책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히 이들이 못 봐서 그래. 보기만 하면 좋아가 아니라 긴장이 있다고 해요.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그걸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긴장감의 정체를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만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표출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긴장감. 우리가 철학하면 맨날 배우는 그 지겹게 배우는 한 사람,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바로 그 긴장감을 바로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가 나눠드린 거 미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 책이 번역됐어요.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이요. 한 일주일 전인데요. 컬럼을 쓸 때는 전 영어를 읽어가지고, 나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소크라테스 무조건 까고 되게 보고 소크라테스랑 대화하는 애들은 소크라테스도 어리니까 깠더니, 요거 번역본을 보니까 깔 수가 없더군요. 그 사람이 연장자의 가능성이 더 없다고,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크라테스가 말이 올리, 그 사람이 좀 낮춰야 된다는 식으로 돼 있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아니면 상호 존중하든지. 소크라테스와 테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책 제목처럼 테아이테토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이와 소크라테스가 대화하고, 그 젊은이의 스승이 테오도로스라는 사람이 같이 있고, 그러다가 셋이 대화가 되는 어떤 장면이에요. 책 자체는, 저는 재밌게 읽었지만,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 상대주의가 오고 이걸 어떻게 즐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앞으로 좀 따분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좀 상당히 성기설기해요.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요.
사람마다 척도가 다 다르다고 상대주의 입장을 견제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 사후에 죽은 뒤에 그의 제자인 테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제자인 테아이케토스라고 하는 젊은이와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의 그 입장을 소크라테스가 논박하는 장면이에요. 깨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주장에. 그런데 이게 왜 간단히 저냐면 보통은 어떤 주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있고 소크라테스가 그 당사자하고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요거는 그 당사자는 죽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이 깨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상대방을. 즉 상대방의 논지는 이거라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렇게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훌륭한 논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고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상대방 적을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한 나도 별게 아닌 거예요. 네, 제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 항상 그렇게 써요 사람들이. 얘는 세상에 다 어떤 구조에서 다 결정났다고 봤다고 그러고 얘는 너무 막 개인 마음대로 싶다고 봤다고 하고 막 표에다 나눠놔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꼭 그렇게만 되겠냐고. 그럼 자기 뭔가 균형을 잡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논문에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조가 세상을 다 결정한다고 말했을 때는 그런 거 고려 안 해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걔가 바보예요. 뭔가 그걸로 전하려는 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논문을 쓰다가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면 자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철학자는 상대방을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뒤에 그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싸움이 아름답고 내가 꽤나 괜찮은 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고민이 그걸 수 있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를 처음에 나이바하게 말했다가 얘들이 그냥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하면서 프로타고라스 입장을 아주 섬세하게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걸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여기 와서 이런 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힘들죠 이게. 그래서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막 길어집니다. 하나 비판하기 위해서 입장 쭉 말해주고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막 길어요. 너무 길으니까 따분하겠죠 앞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슬슬 불안해요. 저도 그러는데 강의하다 보면 표정들이 별로 안 좋고 따분한데 강의 분량은 많이 나왔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고 그럼 슬슬 눈치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길죠. 막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돼요. 딱 그 짝인데 그 장면에 소크라테스가 그렇습니다. 야, 내 말이 너무 길지 않냐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표현은 아까 쬐끄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상해지지 않았냐. 무슨 말이야. 지금 격까지가 너무 길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테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걱정이냐. 우리 시간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가가 많은 사람이야. 여유가 많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막 가. 우리 시간 많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소크라테스가 급반색을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 미친 얘기를 하듯이 정말 그렇다고 우리 시간 많은 사람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난데없이 일반 대중들을 까는 얘기를 시작해요. 한 미친 거예요. 대중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기 법정 같은 데서 불러먹은 놈들 있지 않냐고. 여기서 법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꼭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재소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중 일반인들 조금 가면 금방 확정돼요. 법정 같은 데서 맨날 불러먹은 애들과 우리들 여유가 많고 여가 많은 사람들 정말 다르지 않냐고. 왜 이렇게 법정을 싫어할까요?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죽었죠. 그걸 미리 예언해서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책은 누가 썼죠? 플라톤이 쓴 거죠. 이 사건, 지금 이 대화는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재판받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가 끝나요. 대화 책이.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형을 받을 거예요. 거의 가기 전 얘기인 거 봐서 굉장히 말렸는데, 거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생애에. 그런데 요 글을 플라톤이 쓰면 이렇게 20년 뒤에 만드시래요. 그러니까 이 결과 다 알아요.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막 쓴 건 플라톤이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썼겠지, 썼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썼으니까 선생님 말로 늘어났겠죠. 법정을 막 욕하면. 그런데 왜 법정에서 불러먹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을 비판하느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왜 우리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놈들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말했느냐. 법정에서면 우리들은 평소에 이런 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 오네. 여기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은 인간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상대방이 제기할 때 이 말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뭔가 깊게 말하다 보면 버벅된다는 거예요. 왜 버벅되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스 법정에 물이 떨어져요. 요만한 통에. 그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자기 말 해야 되고, 그게 다 떨어지면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거나 하여튼 뭔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할 때 물 떨어지는 전에 다 말해야 된다니까. 우리 다 그렇거든요. 오래 시간 갖다 놓고 상대방이 논박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다 버벅대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막 포들갑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여기가 없이 그런 사람들인데 걔들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은 원래 법정에서 맨날 말하고 그런 분들은 배심원단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옳게 보이는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옳아 보이는 거니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레토릭이 강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조금 말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노예근성을 해서 말랑거리고 배심원들은 다 아부하고 워낙 잘하기를 집안의 노예처럼 잘하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평소 먹고 사느라고 밖에서 맨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입맛에 맞추고 이런 게 습관이 돼서 법정에서도 이런 걸 참 잘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안 써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근데 갑자기 그런 데서 말하라고 하면 아발적이 모르고 함부로 배심원다 기분을 상하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놈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자기들은 노예근성을 가진 놈들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상대주의 얘기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옆으로 막 속도하고 상없이 세나갑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시간도 막 촉박하지만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송되어서 무슨 말을 서로 죄목도 있고 이게 여기서 논지를 이탈하면 이 있습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법정 드라마 보시면 알죠? 그것은 이 본 소송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장님 이걸 제시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판에서는 딴 얘기를 못하게 하고 탁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은 굉장히 플라톤이 머리가 영리하고 장대가를 참 많이 굴려서 쓴 분이 틀림없어요. 지금 철학이란 뭔가의 정의가 방법이 어떤 주제를 하다가 지금 옆길로 세 가지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법정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철학 얘기를 하는 형식이 얼마나 기발해요. 지금 형식 자체가 옆길로 생 얘기잖아요. 세고 있잖아요. 계속 프로토그로스 얘기가 뜬금없이 법정 얘기하고 옆으로 세고 있고, 그 얘기를 그걸 모른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본 이야기에서 못 벗어나는 얘기죠. 노예적이라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나간다고요. 정해진 길만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법정에서 불러먹은 얘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래도 얘기를 쭉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먹고 사느라고 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한 번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인간들. 고난 소속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못 나간다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토요일날 쉬어야 또 월요일 때 일찍 나가는 게 이런 데 못 오는 사람들 있죠. 옆길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애들은 우리하고 근본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철학을 할 수 없다. 철학이란 여유나 여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면 또 자기들에게 있어 하긴 우리 편, 저 편들은 다 먹고 사느라고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무언가가 옳은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의가 간단히 돌아서서 아무 상관없다고 거기 2달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못 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세상에 다 맞춰보지 맞다 정말. 당신 말 정말 정확하다.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으시면 철학자 편이고 안 좋으시면 내주실 거니까. 지금 이 얘기 듣고 기분이 연락 기분 나쁘다. 내가 이 자리에 나도 잠시 이탈해서 여기 와 있지만 저 얘기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 감옥에 제소자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냐. 여기까지 와서 기분 상하지. 뿌듯하면 나는 평소에 이런 말 맞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나는 이렇게 삶을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자, 대화가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대화 같은 얘기. 누군가가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상대주의가 옳으냐 그러냐가 마치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가는데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공사님도 돌아가니까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참 한심한 인간들인데 진짜 한가하면 축을 쳤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강이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뭐냐면 스코이인데 이게 오늘날 스쿨의 어원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분들이 잠시 빼줘서 휴가를 주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스쿨은 학파이고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먹고 사는 분들이 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런 인간들만이 지금 먹고 사는 분들 떠나서 1만 년 전에 조상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고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의 주기는 어떻게 됐다고 궁금해지네요. 공부를 하려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고개를 상당히 여러분이 끄덕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설명하신 분이 꽤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가, 그 모습이 기분 나쁘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공부를 하려면 떨어져 나와야 돼, 정말. 그래야 별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문제를 고민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말고, 10년, 20년 뒤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유나 여가가 없으면 철학할 수 없다. 이 말은 적어도 제가 만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당신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은 철학 공부할 수 없다. 그러면 애당초 철학을 할 생각도 없었다가도 기분이 더 나빠져요. 정말 원래 취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령 저는 골프 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운동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에 가지고 너무 많이 칠 수 없어라고 기분이 나빴다고요. 그런데 너는 철학할 수 없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애당초 할 생각도 없었지만 상처를 입어야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계급적 적대감을 막 더욱 이끌어 올라요. 그래 미국에서 얼마나 잘하냐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쵸.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상대주의 문제가 하루에 다 보낼 수는 없죠. 그거 해결해서 뭐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평생을 가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그거 해결해서 뭐해? 상대주의가 오른지 그리 해결해서 뭐 합니까? 내 월급이 다음 달에 10만 원에 더 오르지 않으면 제일 중요하지. 네. 그런데 바로 이 기분이 좀 상했다라고 하는 견해를 잘 대변해준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디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파스칼적 명상이라는 책을 써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구적 인성의 기원에 대한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안에 지식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지식인 놈이지만 난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인 놈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그 아름다운 말들 다 그거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특정한 계급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나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싫다고. 좋아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감추고 있다고. 자기 말이 철학자들은 자기 말이 보편적인 것처럼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어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고. 그걸 은폐하고 있다고. 내 말에 계급적 기반을 은폐하고 있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철학자의 고상한 말은 그렇게 되면 현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가 되기 쉽고 아무리 좋게 봐줘야 마치 식도락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은 것처럼 너 이거 알아? 뭐 옛날 정조가 그거 저기 뭐 아버지 뭐 사도세자 뭐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았구나. 너 그것도 알았고 알자 기분 좋고 막 그러잖아요. 혹은 스펀지 형식 너 이런 거 알아? 하고 물어보고 그래? 하고 놀래게 할 때가 기분 좋은 거.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처럼 기분 좋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식도락처럼 식도락. 내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서 기분 좋은 거. 내 지식이 많이 넓어져서 기분 좋은 거.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바꾸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 논문이 하나 나온다는 건 그 논문마다 질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수만 편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그대로일까? 왜냐하면 그 질문이 삶을 바꾸시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루디는 철학은 현실과 무관한 도락이 되고 싶고 미국에 있는 많은 주요 대학들이 숲속에 있다든지 막 이런 대학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 막 신공자들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여가를 가지니까 현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자가발전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브루디 사이에 있어요. 철학자와 사회학자 사이에 있어요. 제발 먹고 사는 데서 눈 좀 돌리라고. 별 한번 보라고.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과 먹고 사는 문제로 발 떼면 너 완전히 무관한 얘기 한다고 먹고 사는 거라. 그래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갈 거라고. 자, 안드로메다를 봐야 된다는 사람과 안드로메다로 갈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유의미한 긴장감이 있고 이것이 아까 전에 철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멀리 보는 사람이고 적어도 어떤 인간이 사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웃은 미국이야말로 자, 일상에서 내가 넘어지니까 기분이 좋냐고 웃기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희 법정에 서니까 웃겨 보이지만 너도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선 위치로 끌어올리면 내가 나처럼 높이 동네 문제 고민하지 않고 나라 문제 고민하지 않고 내가 비록 국적은 있지만 나는 세상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지구를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 지구 전체를 보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구 전체를 보려면 굉장히 높은 곳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높이로 너희를 데리고 오면 무서워가지고 어지러져서 버벅될 거라고. 그래서 인간 본성이 뭔지 얘기하고 막 버벅대고 얼굴 뻔해져 보여요. 가령 이 자리가 꽤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하나한테 마이크 드리면서 인간 본성이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 자라지고 버벅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서 버벅대니까 무스감스럽냐고. 너도 이 마이크 잡아보라고 그러고 난 여기서 버벅될 거라고. 이게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둘 다 서로를 조롱하는 셈이에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계속 책밖에 돌리시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보통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물론 저도 공부할 때 그러고 이런 책을 쓰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냥 좋은 거니까 하라고. 자식들한테도 책이 왜 좋은 책 아니냐고. 뭔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꼭 경제적 가난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넓은 위에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가난한 사람, 여성도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책을 거부할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하자고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야 될까? 철학자가 대중을 조롱하고 대중이 철학자를 조롱할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시장만 안 만나면 괜찮아. 그러나 만나면 좋다. 누구한테 좋냐면 철학자한테도 무지 좋다고요. 철학자한테. 왜냐하면 철학이 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해주니까. 이 고민을, 이 질문을 제가 거기 나눠드린 글에서 그때 현장인문학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입니다만 소위 가난한 사람들과 인문학자가 같이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할 때마다 머리가 펑펑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중증 장애를 야기했어요. 사실 목소리가 3개월 동안 나갔다 또 돌아왔다 했는데 2008년에 하다가 이제 한 2, 3년 써돌아다니고 거울 깎고 돌아다니다가 올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강의를 맡았는데 오랜만에 강의하는데 심한 착각을 했어요. 보통 그러는데요. 자기가 말하는데 상대방의 비트가 없으면 사람은 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제가 한 10명 정도 듣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뇌병변이 너무 심하고 지적이 심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분은 아예 묶여서 누워 계시고 그리고 몇 분은 더 이렇게 쓰게 되고 손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그런데 순간 그러고 말하는데 잘 안 되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생법을 막 써서 그걸 첫 강의에서 목이 나가고 있어요. 바로요. 강의할 때 뭔가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대학가고 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별을 보는 제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트라케 하에는 구덩이에 빠진 철학자를 조롱하고
저기는 그 철학자는 구덩이 조심하느라고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조롱하고 그러는데 저의 고민이 트라케 하면 별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자는 밤길마다 사람들이 빠져서 고생하는 그 구덩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을까요? 구덩이를 근심하는 철학자는 없는 건가? 맨날 별만 보고 다니고 제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빠지는 구덩이가 있다면 그걸 메워보려고 노심초사하는 철학자는 세상에 없는 건가?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죽으니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한여는 없는 세상에 이게 가능해야 소위 가난한 사람들의 철학이 가능해요. 혹은 철학자들의 가난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몇 장면의 단상을 봤어요. 이분들하고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물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단어들이 수정돼야 돼요. 철학을 하려면 스콜에 여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인의 여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여가가 재산상의 문제라면 좀 먹고 살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아까 말한 정보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르디오가 그랬죠. 절실함이 있어야 삶을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근데 그 절실함도 빈곤의 문제 정말 저거의 문제라면 그 절실함, 철학적인 그게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철학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빈곤의 세계를 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두 다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지점이 뭔가 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조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라 사실 철학자들한테도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 너의 학문은 시끄럽잖아 라고 그러면 그걸 좋아라고 그렇게 할까요, 철학자들? 그렇지가 않아요. 즉 가난한 사람들이 거부하는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게 아니라 철학자한테도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철학은 뭘 해야 할지, 무엇이 해야 되고, 뭘 만날 수 있는지요. 제가 이 모든 장애인 야간학교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사실 물어보셨는데 이걸 치기 전에 저한테 어떤 감각이 있어서 이 학교를 가게 된 어떤 미묘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학교는 2000년대 이후에 장애인 운동을 사실 이끌어오다시피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운동과 활동가를 교육수한 학교예요. 2000년대 이후에. 지금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사실 검정고시 학교예요. 야간. 거기서 가르친다는 게 무슨 급진적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한글 가르치고 쳤습니다.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쳐요. 처음으로 이번에 철학이 개설돼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기억있는 뒤로 배워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활동가들도 나오게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철학을 처음에 해야겠다. 2008년에 제가 초빙이 됐고 해보라고 저도 하고 싶다고 해서 2008년에 가을날에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가을날 왜 이걸 선명하게 기억하냐면 그날 첫 강에서 마음이 설레고 좀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문자가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오늘 강의는 학교에 살지 않고 서울교육청 앞에 산다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날 그 서울의 교육과 공정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 교육예산 20%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뉴스에 막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그 학생이랑 장애인이 다 그 교육청 앞으로 몰려간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 놀러온 적은 수업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수업은 해야 돼요. 그런데 데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7시가 됐고 어쩔 수 없어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갔는데 7시는 다가오는데 계속 싸우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업 되나? 그러면 옆에 서 있었어요. 한 10분의 옆자리에서. 그런데 7시가 딱 되자마자 갑자기 학생들이 쫙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업 대형을 만들고 가로등 중심으로 쫙 만들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준비한 강의는 스피노자의 에티카 강의를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분위기 막 이상하고 경찰들도 굉장히 당하고 그냥 막 몸싸움하다가 쫙 빠지고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들도 범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니까 거기서 가로등 밑에서 에티카를 읽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들도 에티카를 읽었고 거기 교육청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길거리 슈퍼가 있어요. 그 아줌마 뭔 일인가 하고 나와가지고 다 들었어요. 에티카를. 거기서 아담과 선악과의 굉장히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가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뭐지라고. 그대로 는 거라서 이게 더 이면 기자인가요? 뭐지? 지금 제가 무슨 저 교육과 물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엄밀한 17세기 말에 어떤 철학자의 글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왜 뒤에 정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다 듣는 이 장면.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굉장히 이 상황이 매우 극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무슨 공산당 선을 입고 있는 것도 아직도 에티카를 입고 있는데도 그때 입는 건 막 목소리가 떨려요. 가로등 밑에서 또 입고 있는데. 이 학교가 올해 20주년이 돼서 저한테 이제 특강을 하나 해달라고. 명사 특강, 저런 명사가 아니고, 이제 가처 민시민, 김조광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저까지 꼽사리 껴가지고 저도 이제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이 학교와 한국 장애인의 역사에 대해서 해달라는데, 제가 장애인 운동도 모르고, 이 학교도 이제 처음 가봐서 얼마 되지도 이제 얼마 강의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라고 왔는데, 하겠다 해서 그냥 그때 그 미묘한 감정이 뭐지라고 제가 느꼈다. 이 학교에는 뭐가 있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요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2008년에 그 가을밤에 있었던 일을 해명해보려고 사실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한다라고 지난 10월에 같이 가잖아요. 그때 강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8월에 맞죠.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이 막 웃으면서 자기 그때 사진을 한번 했대요. 사실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막연한 기억으로 갖고 있는 사진 3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어디서 교사들 모임에서 뭘 해달라고 해서 요 얘기를 운동과 배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이 그거 인터넷에서 떴다고 그 사진 봤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배우기 전에 그런 기침 나오는지 무슨 양침 나오는지. 제가 거기 그 가로등 아래서 뒤에 까맣게 정경 서 있고 옆에 공무원들 있고 앞에 장애인들 학생들이 거기서 이걸 읽는 장면이 있는 사진이 3장이 있답니다. 그 미묘한 게 뭔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려본 게 배운 게 나쁜 배운 같은 거예요. 10분 남았네요. 많이 힘드시겠는데 그럼 좀 생략을 하면서 슬슬 이 학교가 왜 이제 좀 학교 역사에 대해서 조언을 해서 이 학교 역사를 알아야 강연을 할 것 같아서 그 미묘한 2008년의 느낌의 정책을 이 학교는 93년에 만들어졌는데 자료 역사 세분으로 모아가지고 잘 일부 정리된 제가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초기 93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썼던 글, 잡기장에 쓴 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겼는데 사실 저는 되게 뭉클했어요. 93년이 또 다를 거예요. 저랑 제가 지금 43살인데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느끼시는데, 왜냐면 그 학교를 세워서 처음 교사했던 친구들이 동갑이더라고요. 거의. 동갑이면 1살 많구나. 93년에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됐던 학생들이 아마 여러 뭐가 있겠죠. 한국 민주화도 되고, 기념사정도 들어서고, 가고, 그런데 뭔가 학생운동을 안 풀리고 했던 친구들이 뭔가 소명을 갖고 장애인운동을 해보겠다고 일부가 왔고, 그 야합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는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은 대학생이고 뭔가 장애인을 의식화시키기로 사실 들어간 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걸 만든 조직도 운동조직이 만들었어요. 장애인 운동조직이 이 학교를 장애인들 당사자 운동을 맨날 누가 예시해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런데 딱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내공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겨우 한글은 그분들보다 더 잘 읽죠. 그리고 중고등 과정의 수학도 다 해주죠. 근데 문제는 삶의 근질이 달라요. 그 학생들이 다 그 당시에 40대, 50대의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 다 살아오다가 야학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되게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요즘에 특수전형이 있지만 지금도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40%가 초등 이하예요, 지금 학년이.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럼 취업 못 해요. 취업 못 하면 돈 못 벌어요. 경제력이 안 돼요. 경제력으로 안 되면 결혼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악순환으로 빠져들어서 사회에서 배제돼요. 되게 장애인들이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배운 한 프로그램에 또 온 거잖아요. 자, 처음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물 한 푼이 더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떨어져도 되고요, 물방울이. 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사실 한국에 넘어 지금 논지가 떠가지고 머릿속에 수습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이제부터 차분하게 할게요. 근데 한 장애인이 집에서 막 20, 30년 동안 갇혀있다가 처음 밖에 나와서 그걸 살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업에서는 기억력대로 배우고 수학 배워요. 끝나고 술을 먹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면 이 대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리죠. 지금 대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은 어른들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보통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 선생님들이 쓰는 교사 회의록이나 뭐 이렇게 학급 일지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봤는데 좀 물리없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맨날 술을 먹어요. 뭘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지. 왜냐면 가슴에 뭐가 자꾸 보여가지고 술을 먹고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썼거든요. 내일 아침에 우리 해는 뜨지 않겠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야학을 해서 설사 중등학년을 딴다 치자고, 혹은 고등학년을 딴다 치자고 장애인 삶이 나아질까요? 장롱년하고 똑같은 이건 한국에 이렇게 취업할 수가 없어요. 노동시장이 안 받아주는 게 무슨 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또 벌먹벌먹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정처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묘해서 저런 느낌, 아 나와 동년배의 어떤 대학생들, 저 대학 성장할 때 뭐 했을까 떠올리면서 누군가는 맨날 이렇게 서포를 하면서 찌릿 짜고 있었구나. 이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배우는 거는 국영수인데 왜 국영수 배우는 학교가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로 배울 때 그것도 대학 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그 교과서가 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고 술 안 먹으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 학교가 국영수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었는데 재밌는 것은 운동조직에서 원래 의식화를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이 학교가 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흘러가요.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돼요. 운동조직에서.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조직에서 파견된 사람은 마치 장학관 학교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회의 가서 참석해요. 그런데 교사하고 학생들은 맨날 이렇게 수고먹고 막 울고 짤고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그러니까 학교가 막 불러가요. 그래서 뭔가 빨리 의식을 시켜서 뭘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국영수가 이렇게 질질짜고 그러고 막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뭐 군대 같이 그 당시 막 장애인 분신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오를 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국영수 학과도 출시했대요. 교사들이 그럼 정책 의식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본인들의 이해로 되게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이유는 거기 자기들의 학교가 세대를 그 전자 회사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그런 데 많이 그 학생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너무 막 의식적 뭐랄까요? 뭐랄까 좀 급진적인 진부적인 일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의심을 받을 거고 그래서 숨겨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삶에 밀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 했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학생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도 더 아까 말했잖아요. 수업 시간만 이들이 지내야지 수업만 끝나면 거꾸로 지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도 어떻게 조정해요. 거꾸로 조정받고 있고 막 그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벌써 힘이 없어져 있는데 삶이 비교가 안 되는 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쩌다 보니 이 학교가 지금 장애인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금도 국영수 가르치고 처음으로 철학과를 개설했는데 어떻게 이 운동을 하느냐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제가 막 경찰하고 몸싸움하게 다시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수업을 했던 그때 느꼈던 여기 뭔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국영수로 하는 데자는 뭔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데모로도 하는 데자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명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걸 제가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무언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이쪽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정보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배움인데 그 이전에 뭔가를 사람들이 뒤집는 배움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대로 배움 이전에 어떤 배움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사람들이 그 결과로 운동도 해요. 나가서 장애인 권익을 싸우기도 하는데 근데 그 운동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동원하거나 뭐 의식과 지식 있잖아요. 우리 책의 문제점을 막 듣고 나서 안 되죠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국영수만 배워도 의식화가 되는 이상한 국정교과서로 가능한 의식화가 있고 그래서 데모하게 되는 이상하게 운동 이전에 어떤 운동이 있고 또 이런 지식과는 다르게 뭔가 개항이 된다 그래요 사람이. 그럼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 이전에 배움? 운동 이전에 어떤 운동?
무언가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명명한 이름은 그건데 그것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체를 제가 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은 건 혹시 미영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2010년인가요? 저는 그 소위 한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까지 미영 선생님의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한테는 80년대 이후 사람들한테는 한겨레신문에 무슨 칼럼이나 이런 거 저는 90년대 칼럼이나 보고 미영 선생님한테 직접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미영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래서 할 수는 있게 됐나? 그래서 책을 헌정하는 책을 내는데 그냥 헌정하지 말고 자기 시대 목소리를 한번 대해보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철학적으로 그걸 분석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미영 투집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앞에 첫 챕터가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영 선생님과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과 인터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거 꼭 했어요. 근데 그 글들을 쭉 읽다가 너무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그분 상당히 글 잘 쓰세요. 보통 제가 영국에 필요성 때문에 80년대 책들을 바로 볼 때가 있는데 헌책방에 있어서 도무지 안 읽혀 책이. 이게 한글인지 문장인지 도대체 몇 번 읽고 차라리 막 영어 불어나 독일어 읽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60년대 쓴 분들 되게 잘 읽혀요. 근데 이분의 글일 때 아주 재밌는 장면 하나를 봤어요. 이분이 이제 자주 법정에 쓰고 소위 의식화 주범이라고 해서 암기글을 끌어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관한 얘기가 거기 읽어보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던 건 너무 부담인데 지금도 그 당사자를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누구죠?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은숙 씨하고 남자분 유명한 분인데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예, 김현장 선생님 또 김현장 선생님 알고요. 그래 또 있는데 네. 예, 큰일 났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미치겠어요. 고유명사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문부식 선생님. 문부식 맞나요? 예, 그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하고 나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불질게 됐냐 했더니 이분들이 미영희 선생님 책 보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했나. 어쨌든 하여튼, 가서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미영희 선생님은 진심으로, 그분이 무슨 약사가게 감옥에 안 가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대난을 하셨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미문화를 붙이는 거를. 재밌는 생각이 있으면 들었어.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물론 공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읽어서 뭔가 받았을 거예요.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질렀다는데, 영향을 준 사람은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이 가져간 건 뭐고, 이 미명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영의 존재는 치는데 뭐지라고. 그가 사상의 은사라고 이제 지지하는 사람은 사상의 은사, 욕하는 사람은 의식화의 주업. 의식화든 사상의 은사는 상관없어요. 의식화는 의식을 깨워서 의식화하고 제정신이 되겠다는 거고 사상의 은사는 생각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은사라면 불을 질러라라고 하는 지시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정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의 교사가 아니에요. 미영이 선생님. 그런데 미영이에 대해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가령 겨울에 찬물 한 바가지를 쥐고 쓴 느낌이었다고 책다가 번쩍 읽고 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성이죠. 각성. 뭔가 그냥 깨난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마치 여기 정보가 없네요. 그냥 어떤 정부로만 일기사를 봤는데 그 정부를, 정신의 정부를 갈아낀 느낌이에요. 내 파란색 정부를 사을 봤는데 정부를 갈아끼니까 갑자기 있던 게 그대로 있는데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즉,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게 달라 보인다는 게 이제부터는. 이제 옛날 눈으로 그것을 못 보게 돼버렸어요. 즉, 일깨움이죠, 일깨움. 깨어나 버렸어요. 뭔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즉, 미영이는 지식과 정보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선생이 아니라 일깨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즉 각성을 전달했다니까 뭔가 전달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 근거가 판단해요.
뭘 해라라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선생이 아니고 네가 네 스스로 뭔가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걸 깨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언론이 알려준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머리로 생각해라고 뭔가를 펑 띄워줬다는 의미에서 뭔가 깨우침을 준 거죠. 즉 지식과 정보의 전달 이전에 깨우침의 전달, 일깨움의 전달, 이 깨우침, 이 배움, 이것을 저는 배움 이전의 배움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지식, 국어, 수학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배움을 예전처럼 안 배우게 되는 어떤 그렇게 만드는 무슨 일이 있고, 즉 일깨우는 일이 있고, 이것이 배움 이전의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칸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거고 싶어졌어요. 칸트는 1804년에 죽었나? 꽤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산책 가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칸트가 역사는 진보할까?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말년에 했어요. 나의 이름이 그전에는 무슨 순수성 비판, 실존성 비판, 판단 이런 어려운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은 책을 썼는데 인식의 조건, 참된 인식의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년에 혁명, 진보, 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물을 수 있었냐면 1804년까지 살았으면 뭘 봤죠? 프랑스 혁명을 봤죠. 1780년. 그리고 혁명책을 결국 박쓴 게 아니고 한 4, 5년, 90년대 이런 얘기를 다 봤어요. 프랑스 혁명이 나중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갈 때까지 다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금방 역시 혁명이라는 걸 이런 일도 하지만 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다고. 다 사람이 그렇다고 민주화해봐야 나중에 그놈 다 이렇게 되고 같이 시속책도 다 그렇게 되고 인간이랑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기주의에 빠지는데 이 칸트에 놀라운 그 꼴까지 다 봤으면서도 혁명과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사건을.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78년인가 쓴 책인데 1804년 죽었으니까 마지막 책이지. 학부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대학 개혁 문제를 다룬 책인데 거기 한 파트에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혁명은 그 주역들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경꾼들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구경꾼들.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혁명의 주인공만 보면 다 저는 다 배신하고 이러봐야 결국 스탈린도 가고 뭐 일어나봐야 다뭐 민주화해봐야 결국 뭐 저당 가서 저 다 배고 요식하대. 주인공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혁명의 주인공들. 뭐라고 그러냐면 90년대까지 쭉 프랑스 보면서 인류 근대 유럽에 아주 재능 있는 어떤 민족, 프랑스를 할게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들에 의해서 그 혁명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실은 니체식으로 말하면 비둘기거리로 아주 조용한 우리 모르는 사이에 구경꾼들의 마음속에서 사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은 물릴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마도 칸트는 지나갔을 때 말했던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루이 16세의 목에 탁 떨어지는 걸 본 유럽의 가령 칸트가 말한 나이나 독일 사람들이 프로이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왕이 목이 잘린 걸 봤어요. 민중들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간 중세가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 때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당대에 있는 반동이 옵니다. 유럽의 군주들이 다 놀랬어요. 왕이 목이 잘리는 걸 보고. 그래서 다 더 반동하대요. 더 중세적 질서를 강화한 거예요. 신분들을 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일이. 물론 나 때 끝날지 우리 손자 때 끝날지 우리 증손자 때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난 일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불의 기점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달라 보여요. 옛날에 그전에 봤던 것과 틀리다고요.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진보예요. 인간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지점으로 가버렸다고.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주인공들하고 선방인 얘기가 아니라 구경꾼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가 남아버렸어요. 혁명은 구경꾼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을 올라온 변명 같은 거예요. 이 변혁이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에서 이 변혁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국가권력을 찬탈했다. 막 정보 혁명이라고 불러요. 안에 그 권력 찬탈에 지나지 않아요. 한 분파가 다른 분파에 권력을 찬탈하는 데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아요.
즉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안에 성경 구절로 따지면 도둑놈처럼 새벽에 감동 보듯이 넘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을. 그런데 그것이 전제됐을 때만 혁명이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혁명 이전에 혁명이 필요하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어떤 일깨움, 깨우침. 그런데 이 혁명은, 이 운동은 배움과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깨우쳐버렸어요. 알게 돼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배움,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운동은 딴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이해, 언더스탠딩이 있지만, 운동의 목적은 변혁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육 이전의 교육, 배움 이전의 배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이전의 운동, 이 둘은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운동이라고도 불러도 좋고, 배움이라고 불러도 좋은 어떤 거라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고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뭐에 가난한 사람들과 철학에 마주치는 장면에서 철학이 무엇인가를 볼 때 철학의 특정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인가 아니면 그 지식과 정보 이전에 일어나는 어떤 일깨움인가 배움인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게 어디 있었느냐? 아까 말했듯이 트라케 하녀가 문득 별을 볼 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20년 역사에 막 이걸 잡기장 이런 걸 쭉 봤더니 96년에 노들의 한 학생이 쓴 학기장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학생은 장애인이고 맨날 집에 오랫동안 갇혀있다 그 전자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그걸 도심 속의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광진구 쪽에 섬 저기 근데 굉장히 높은 곳이고 못 나가요. 이게 어디로 가? 자기들이 이동 누군가 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해서 계속 항상 옛날에 집에 갇혀있다가 이제 기숙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자기 꿈은 뭐냐면 TV 속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강변 같은 데 가서 MT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학교가 열리자마자 배우고 싶어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MT를 가자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막 2차, 4차 동원해서 조금 양식 어디에 갔대요, 비사이지. 딱 해놨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이 사람 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런 거예요. 지난 10월 MT 때 TV에서나 보았던, 그렇게 부러웠던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늘 본 사람들 많았는데, 밤하늘 본 사람 많았는데, 모든 별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막 뻔했어요. 왜 눈물이 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요 일이 도대체 무슨 변혁이고 무슨 운동이냐? 희한하게도요. 밤하늘의 별 한 번 봤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방을 얻어가지고 독립을 보냈어요. 그 기술에서 나와버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대개냐고 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사냐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반장을 맡았어요. 왜 이 변화가 생길까? 배움 이전에 어떤 배움, 강령 이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속에 불의 빛을 칸트가 말한 뭐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뭔가 느꼈어요. 왜 이게 관계가 있냐면 가령 장애란 뭔지 아세요? 장애란 신체적 손상이 아니에요. 손상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영어로 disable이라고 disability라고 했잖아요.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는 역시 안 된다고 할 때 내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정서가 있어요. 포기의 감정. 그것이 바로 장애예요. 그게 장애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난 저걸 MT 가서 TV에서 보니까 저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밤하늘의 별을 내가 직접 목격한 건 뭘 했냐면 그 디서빌리티를 깨버린 거예요. 불가능성을 깨버렸다고.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넌 자리 이상부터 기숙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갑자기 달라져 버렸어, 이 사람. 불가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겠죠. 사실 제가 장애 얘기했지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은 찢어진 팔꿈치가 아닙니다. 이 찢어진 팔꿈치 때문에 주변이 신경 쓰는 게 가난이에요. 많은 성직자들과 옛날 예수를 다 예수로 했을 거고 찢어진 옷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은 뭐냐면
여기가 찢어져서 남들이 볼까봐 움츠러들게 돼요, 정말. 그리고 그걸 보고 제 저렇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그럴 때 생겨나는 정서반응이에요.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런데 이 정서체제가 변혁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쉽게진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딴 걸로 만듭니다. 이 절실함이 욕망을 의미합니다. 난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이 삶에서.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절실함이라면, 그러면 철학하고 가난을 만날 수 있어요. 철학과 가난 정말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의 문제라면, 절실함이. 그리고 철학이 말하는 여유가 바로 그런 가능성의 문제라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즉, 배우기 전에 배우기 만한 문제거든요. 배움과 교육이 이렇게 그냥 있는 수준에서마다 돈 많이 들고 시간 필요한 것들이지만, 배움 이전에 배움, 운동 이전에 운동 영역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책 한 번도 안 읽고 밤하늘의 별만 봐도 되는 일이에요. 정말 돈 드립니다. 그것은 철학이에요. 정말 철학자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의 문제라면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뭐 몇 가지 고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칸트 얘기했지만 칸트도 밤하늘의 별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아시는 분 많겠지만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 사람 묘비명이 결국됐지만요. 실천이성 비판의 마지막 결론에 그 말을 해놨죠. 저 하늘의 별빛, 반짝이는 별빛과 내 마음의 도덕률.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 밤하늘의 별빛은 내 경험 세계에서 영원한 것이고 경험적 영역이어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내 안의 도덕률이야말로 선언적인 것이고 내 경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멸함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 밤하늘의 별빛도 아름답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하게 반짝이는 그것이야말로 소중한가라는 식의 얘기예요. 그러나 칸트는 저 밤하늘의 별빛이 내 마음의 도덕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칸트한테 이견이 좀 있어요. 저 밤하늘의 별빛이 이 도덕률을 수정하는 거죠. 물론 말년에 그가 말해도 돼요. 구경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칸트가 말년에 아까 학부들 쓰기 전에 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 계몽주의 시대 프로이스의 굉장히 그 군주도 그렇고 프리그리하고 계몽에 관심이 많았고 그 베를린의 한 잡지에서 막 이제 올라가면 학술 공모전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모르는 걸 나와 이렇게 답을 하면 서로 답을 해서 스케치가 1등상, 2등상 뽑고 그때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때 계몽이란 뭐냐라고 월간 베를린이라는 잡지가 내렸고 여러 사람의 공모를 해서 멘델스존이 대상 먹었고 칸트가 금상 먹었는데 2등 먹은 거예요. 했는데 그 글인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답이.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계몽은 우리는 보통 똘똘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칸트의 답은 달랐어요. 계몽은 똘똘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몽이. 이상한 미신이 막 떠돌다가 이제 과학적인 되면 계몽일 것 같은데 왜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성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적 이성, 하나는 공적 이성이에요. 이성을 사적으로 쓰는 것과 공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사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디 국장님이 무슨 시키면 어디 과장님이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칸트는 기계처럼이라고 썼어요. 기계처럼.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너무 효율적으로 해요. 다른 사람 3일 걸리면 하루 만에 맞춰요. 머리가 아주 스마트해요. 컴퓨터 같아요. 그런 게 바로 이성을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계몽은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공적으로 쓰는 게 계몽인데 그 공적으로 쓴다면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저자처럼이라고 했어요. 이 퍼블릭이 이제 공적이란 말인데 그 당시에 퍼블릭이 출판업이 이제 막 뻗치기 시작하니까 이 말을 저자에 빗댄 것 같아요. 인명의 누군가, 내가 잘 모르지만 공중들에게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것인데 뭐냐면 비유를 들었는데 가령 교황이 뭔가를 성직자에게 시켰는데 성직자가 사적 이성을 쓰면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면 돼요. 근데 공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 교황의 지시가 기독교 교리 볼 때 부당한 보이는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시름시름 밤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공중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 이 지시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말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대중들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해놔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부부 벌자인가요?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성 국적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은 맞아, 용기가 필요해요. 직량. 이쪽이 아니라 이쪽의 문제예요. 계몽의 비밀을 보는 아우데 사페레라고 있어요. 아우데 사페레. 사페레는 안다고 하는 거지만 아우데란 말이 중요해요. 감히 이런 말이에요. 감히 알려고 하고, 감히 따지고, 감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중세가 왜 계몽주 시대가 아니냐? 우상이 있으면 신성하다 그러면 누구도 감히 따져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문제지, 그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감히 정치, 감히 알려고 하고, 감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계몽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된 자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바로 그 영역이 지식을 많이 쌓는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갖춰져야 할 영역. 정서의 의지의 욕망이에요. 자크 랑시에르라고 프랑스 학자가 무지한 스승이 같이 있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의지가 꺾일 때 바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꺾인 사람이에요. 그것에 이제 무관심하게 돼요. 별대로 들어가고 아무 관심도 없고 결국 바보가 돼요. 그 문제죠. 정말. 다시 그럼 가난한 사람들과 철학이 무엇에서 관여하냐? 이 영역에 관여하냐? 특정 분과학문으로서 플라톤에 대해서 책 몇 권이나 읽었어? 칸트에서 무슨 개념 알아? 이런 지식들은 디파트먼트로서의 과에서 배우는데 그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워서 실제 삶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말들 속에서 뭔가 일기움이 있다면 그 지식과 정보의 다른 차원, 어떤 사람은 100권을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권만 읽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 읽어도 된다면 그 일어나는 배움은 철학이라는 이름을 갖기가 딱 좋은 거예요. 철학은 특정 분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제가 철학과 옹호할 생각인데 저는 철학과도 안 나오고 철학 수업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는 이런 거 사실 싫어해요. 제가 아는 철학자들 다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그냥 불가피하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기 전에 배우려고 했던 그것이만이 그것을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